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태서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있고요. 국제정치 이론하고 미국 외교 정책을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단의 이 강단의 선지는 이제 벌써 7년 차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런 어떤 학생이 아닌 그리고 학계의 학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은 제가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의 그 면면을 제가 잠깐이나마 살펴보고 나서 한 가지 안심했던 거는, 이 최근에 대학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의 답답함 중에 하나는 이 역사의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들은 9.11 테러 이전,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뭐 주로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 국제 정치의 최근 현대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냉전이다, 탈냉전, 심지어는 9.11 테러 이런 것들도 다 생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마치 저 같은 세대한테는 월남전이라든지 이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어떤 생전의 일이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던 일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 뭐랄까 성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보다도 좀 더 쉽게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991년 탈냉전기의 시작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초중반 이 시기를 하나의 역사의 이 뭐랄까 시기 또는 어떤 국면으로서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나의 통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과연 우리가 살아왔던 탈냉전이라는 시대가 무엇이었는가, 뭐 그 이야기를 뭐 제 전공이기도 한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의 어떤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5가지의 토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이 시대를 살아왔는데, 탈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하나의 뭐 일종의 패러다임이랄까, 여러 가지 그 전제나 가정들이 깨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던 그런 세계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과연 그 전의 시대가 어떤 것이었고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걸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을 이끌어왔던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여기서는 뭐 향방이라는 표현도 썼고 혼돈이라는 표현도 써봤는데, 미국이 어떠한 혼란기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 파트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대가 변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뭔가 세계가 망해가는 것 같은데, 그 망한 세계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세계 질서가 그려질까, 별로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들은 아닙니다. 좀 우울한 얘기들인데, 그런 미래 예측에 대한 파트를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들이 주로 뭐 미국, 세계 질서 뭐 이런 대외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가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외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게 네 번째 파트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세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국 외교가 처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 또는 외교 전략을 형성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 디스커션, 논쟁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정답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외교 정책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대조되는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화두 삼아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Q&A 시간에 뭐 여기 와주신 분들하고 함께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시대 전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탈냉전 30년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였는가,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탈냉전 30년이라는 시기를 어떤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석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를 먼저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탈냉전 30년의 시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일종의 데자뷰였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데자뷰라는 게 기시감이란 뜻이죠. 이거 되게 비슷한 어떤 일이 과거 역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이제 데자뷰라는 기시감이라는 건데요. 그 기시감의 대상은 전간기입니다. 그래서 전간기라는 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인터 피어리어드라는 말의 이제 우리말 번역인데요. 전쟁과 전쟁의 사이의 시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대를 전간기라고 부릅니다. 그걸 1920년대와 30년대의 시기죠. 근데 그 전간기 20년 동안의 어떤 상황 변화 과정이 탈냉전 30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 뭔가 두 개가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문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 전간기를 다뤘던 유명한 이 저서 중에 하나가 E.H. 카의 20 Years Crisis, 20년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E.H. 카는 주로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역사 저술로 잘 알려진 영국의 사학자인데 이 양반이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저 20 Years Crisis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세계가 망하고 있다라는 그 우울감. 또다시 1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가 온 듯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그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지난 30년도 그런 식의 생각,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시대가 오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마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사이의 시기가 전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았던 30년이라는 것은 군행전과 신냉전 사이에 잠깐의 어떤 휴지기, 잠깐의 어떤 간주곡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 Years Crisis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E.H. 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지금 인용한 저 문장입니다. 첫 10년간에는 굉장히 희망찬 어떤 이상주의와 희망의 시대, 1920년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지만 그 다음 10년간에는 결국 어떤 절망의 시대 또는 현실주의적인 시대로 급전직하했다. 그게 이제 1930년대 말에, 그러니까 1930년대라는 게 시작은 대공황에서 시작해서 만주사변 터지고 중일전쟁 터지고 히틀러 등극하고 결국에는 2차 대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전간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탈냉전 30년이 굉장히 유사하게 굴러가고 있다. 그 궤적이라는 게 희망으로 갔다가 급전직하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두 시기가 그냥 비슷해 보인다, 데자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두 시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시기가 모두 이 패권 이행의 시대라는 겁니다. 기존의 패권국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패권국이 아직 등장하기 전의 혼란기라는 거죠. 이 전간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국, 팍스 브리타니카가 사라져 가는데 1차 대전으로 깨져 나갔는데 그것을 대체할 이 미국의 패권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혼란기 속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패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 패권으로 그것이 대체되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미래가 미지수인 상황에서의 어떤 혼란, 그 와중에서 어떤 강대국 간의 이 경쟁,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전간기와 탈냉전기의 또 다른 유사성은 어떤 자유주의적인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었습니다.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1차 대전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 국제연맹을 만든다든지 미국이 주도를 해서 어떤 일종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건설하려는 초기 모습이 있었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실패하고 2차 대전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온 30년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지난 3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한 시대의 끝에서 시작점을 바라보면 그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르게 변했는지 그걸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대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지정학적인 차원과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일단 한번 나눠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제 철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각각의 사건도 중요한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일종의 자유 패권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가 그것에 대한 이 반격, 백래시라고 하죠. 그 반격이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자유 패권 프로젝트가 중심부, 세계의 중심부, 유럽에서 발생했다가 그것에 대한 실패가 나타난 것이고,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주변부에서의 자유 패권 프로젝트가 20년 만에 이제 실패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은 나토의 팽창이었죠. 그래서 서유럽에서 기존의 구공산권 지역까지 계속해서 미국적인 질서를 팽창하려던 시도가 가다가 2020년대에 와서 크게 한번 백래시, 반격을 당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아프간 같은 경우는 주변부에서 미국이 어떤 이 포갑 정권, 뭐 악의 축이라고 불린다든지 이런 포갑 정권들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주화시키고 새롭게 정권 교체를 하려던 시도가 결국 20년 동안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이 철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 2020년대 초반에 두 가지 이 전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미국이 추구했던 것은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였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경제 모델을 하나로 수렴시키려는 노력이 존재했는데, 그것에 대한 백래시가 2010년대 중반부터 특히 중심부에서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2015년도의 브렉시트라든지 2016년도의 트럼프의 당선 같은 사건들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나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기존의 미국이 탈냉전기에 추구했던 어떤 거대한 자유주의 프로젝트가 결국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서 결국 이 실패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2020년대에 와서 보니 이게 이런 하나의 궤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단극 체제의 성쇠입니다. 이건 좀 약간 국제정치 학계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단극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전 세계의 강대국이 몇 개냐라는 것을 국제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면 다극이라고 표현하고요. 멀티폴라. 그다음에 냉전 시기처럼 두 개의 강대국이 존재했으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걸 양극, 바이폴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살았던 지난 30년은 유니폴라, 단극 체제였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 강대국, 패권국만이 존재하는. 근데 그 패권국의 지위가 점점 하강하면서 앞서와 같은 이런 궤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성할 때는 그 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쫙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2020년대 상황은 그 미국 패권이 점점 하강하면서 그런 그 자유주의적 프로젝트, 또는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거대 사회공학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소셜 엔지니어링,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개조해 나가려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냉전기 내내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컨센서스입니다. 자유주의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문명 표준이고 그에 따라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존재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있지 않나? 라는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탈냉전의 30년을 일단 하나의 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10년 단위별로
지난 30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주마간 산격이긴 한데 이 10년 단위로 끊어서,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의 행정부가 8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주요 대통령의 임기와도 겹칩니다. 10년 단위로 이야기를 끊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개별 미국 행정부의 대전략과 그 각각의 10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1990년대부터 살펴보면 탈냉전의 초기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펼쳐졌는가. 그 1990년대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탈냉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언명에서 그 시대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저건 이제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 End of History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이 양반이 했던 얘기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계사에 많이 존재했던 어떤 또 하나의 전쟁이 끝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대전쟁이 끝난 상황은 수천 년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반복된 에피소드일 뿐이잖아요. 근데 후쿠야마가 강조했던 것은 냉전의 종식이라는 건 그런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념사 아니면 이데올로기 역사상의 마지막 사건이다. 최종적인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인류의 어떤 이념적인 발전은 지금 승리한 미국식 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종식되었다. 이보다 더 나은, 더 진화한 문명의 발전, 어떤 이념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End of History, 역사의 종언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초반 상황에서 미국이 또는 전 세계의 인류가 가졌던 어떤 공통의 시대 정신이었죠. 맞아. 이제는 파시즘도 사라졌고 공산주의도 사라졌고 유일하게 남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문명 표준이라는 것은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떤 자유자본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이것만 남았다. 이것으로 모든 국가들이, 모든 민족들이 수렴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좀 추상적인 정치 사상적인 얘기는 실제로 미국의 대전략의 어떤 슬로건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버지 부시, H.W. 부시가 얘기했던 뉴 월드 오더라는 표현.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걸프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야말로 신세계 질서가 왔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왔던 기존의 세계 질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세계 질서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화했던 것이 빌 클린턴이 얘기했던 관여 확장이라는 대전략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여 확장이라는 뜻은 먼저 관여라는 뜻부터 보면 이건 인게이지먼트의 번역어인데요. 미국이 냉전이 끝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다, 개입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개입하는 거냐? 왜 계속해서 냉전이 끝났음에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군사력도 유지하고 전 세계에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확장, enlargement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뭘 확장시키겠다는 거냐? 앞서 얘기한 역사의 종언과 같은 메타포입니다. 전 세계에 미국식 체제를 확장시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자유자본주의를 하나의 이 표준적인 모델로서 확장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engagement and enlargement, 관여 확장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구체화된 대표적인 9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정리해 본다면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나토의 동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지정학적 표현이죠. 오케이. 기존에는 자유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유럽에만 존재했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나토의 확장, 그다음에 EU의 성립 이런 것들을 후원함으로써 동유럽, 구공산권 지역까지 이런 미국식의 체제를 이식하겠다. 이게 이제 나토의 동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 세계적 확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나라는 거는 이건 마가렛 세처가 썼던 표현이긴 하지만 이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뜻입니다. 대안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인데요. 대안은 없다. 이런 자유자본주의 이외에 어떠한 다른 형태의 대안적인 정치 경제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으로 세계가 다 수렴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했던 거는 그 당시 1990년대 신경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붐, 특히 IT 혁명에 기반을 해서 이것 봐라.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경제라는 것은 계속되는 호황, 더 이상 붐앤 버블 없이 지속적인 어떤 호황과 장기적인 이 경제 성장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뉴 이코노미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었고, 또 90년대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그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구조 조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감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특히 그 소위 얘기하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이 동아시아 자본주의 너네도 말은 자본주의인데 좀 이상해. 크로닉 캐피탈리즘 이런 얘기 했었죠. 되게 부패한 정실 자본주의다. 국가 경제가 너무 유착되어 있다.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이제는 미국식의 어떤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 또 동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쇼크 독트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이제 시스템을 해체시키고 미국적인 형태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아들 부시의 시대죠.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21세기의 시작은 역시 9.11 테러와 함께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9.11 테러가 가져왔던 중요한 그 효과는 바로 이 소위 얘기하는 신보수주의의 계기, 네오 컨서버티브 모먼트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90년대적인 시대 정신, 전 세계가 미국식 체제로 수렴되어야 한다,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발현됐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라고 하는 외부의 충격을 받고서 이거 역사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는구나. 여전히 말을 안 듣는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사고를 친다. 9.11 테러와 같은. 그 사고를 치는 존재들을 빠르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고 미국식의 체제를 이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외교 정책을 펴나갔던 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말을 안 듣는 나쁜 놈들, 그게 조지 W 부시가 얘기했던 axis of evil, 악의 축 같은 국가로 표현이 됐었죠. 이란, 이라크, 북한과 같은. 그래서 그런 악의 축이나 어떤 깡패 국가, 로그 스테이트 같은 국가들은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을 통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시켜야 된다. 레짐 체인지 같은 이제 표현들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슬로건으로 등장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가동되었던 실제 작전이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일종의 뭐 보안관 또는 경찰로서 탈근대적인, 그러니까 더 이상 근대적인 강대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경찰이 전 세계의 이런 문제적인 뭐 테러 조직이든 아니면 깡패 국가 같은 또는 악의 축과 같은 문제적인 국가이든 이런 국가들을 처벌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2000년대 초반에 세계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조지 W 부시 시절에 이미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라는 상황이 이 부시 대통령 임기 후반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세적으로 미국식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부시 1기 정부였다면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벌써 그것이 뜻대로 풀려가고 있지 않다. 미국 패권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들이 2007년, 2008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EH카의 비유를 든다면 초반기의 10년, 전반부가 2007, 8년경에 들어서서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이 글로벌 워 테러와의 전쟁이 잘 안 풀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미션 어컴플리시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황을 정리한 것 같았지만 뭐 이라크에서는 IS 같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자를 몰아냈던 이제 막 여우들이 바글바글하는 뭐 이런 여우와 늑대들이 바글바글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뭐 아프가니스탄도 다시 탈레반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대혼란 과정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다란 어떤 균열의 조짐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죠. 2008년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2008년도에 기억하시다시피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2008년. 네,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고 하필이면 2008년도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특히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무슨 마치 영화에 보면 이렇게 컨트라스트 딱 해놓고 화면 반반으로 잘라서 양쪽을 대조시켜 주는 것처럼 여기서는 무너지고 있고 여기서는 뭔가 이제 이 드디어 100년 국치를 갚아나갈 기회가 왔다. 이런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오른쪽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GDP의 형태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면에 있어서 서구 진영은 전체적으로 다 Great Recession 대침체로 가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부각되는 경제 성장이 부각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대로 오면 이미 어떻게 보면 서서히 앞서 얘기했던 그 절정을 지나서 하강하는 국면들이 2010년대에 여러 가지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표현했던 것이 이제 귀환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귀환의 시대라는 건 아까 역사의 종언론처럼 이제는 완전히 세계사가 다른 국면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섰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나쁜 것들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이상과 희망의 시대였는데 그렇게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 2010년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귀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이데올로기들이 다시 막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뭐 지정학의 기환, 강대국 정치의 기환, 민족주의의 기환, 또 비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기환 이런 것들을 2010년대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의 승리자라고 여겼던 서구의 국내 정치적인 혼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뭐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에서 봤던 것 같은 포퓰리즘의 부상과 같은 것들이 2010년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대전략의 조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쉽게 생각하기로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트럼프라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표현을 순화시키자면 트럼프라고 하는 좀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국 외교가 망가졌다, 이상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대전략의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 앞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까지는 부시 행정부까지는 계속 팽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engagement and enlargement, 뭐 개입 관여와 확장 또는 뭐 무력을 동원한 선제 공격을 동원한 정권 교체 뭐 이런 아주 공세적인 형태의 외교가 미국의 탈냉정기 전반부의 외교 정책이었다면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거 국제 정치나 이제 국제사에서 역사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imperial overstretch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과잉 팽창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국적 과잉 팽창이라는 표현은 폴 케네디라고 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쓴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썼던 그 표현인데요. 제국의 흥망사를 로마 시대부터 지금의 제국의 흥망사를 미국까지 쭉 회고해 보면 폴 케네디의 주장은 제국은 늘 스스로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제국은 스스로 멸망했냐? 과잉 팽창의 우를 범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너무 많이 일을 벌리고 너무 국경선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오버스트레치, 과잉 팽창함으로써 다시 이제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건데 미국도 비슷한 형태의 우를 범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의 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대전략의 화두로서 뭐 축소, retrenchment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을 분담해야 된다. 버든 쉐어링, 동맹국들에게 이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균형,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pivot to Asia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너무 뭐 중동, 유럽 이런데 부차적인 곳에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렸다. 근데 지금 미국이 신경 써야 될 곳은 pivot to Asia,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글로벌 원 테러니 뭐 나토 확장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힘을 쏟다가 결국 정작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벗 투 에이시아를 해야 되고, 비슷한 맥락에서 리밸런싱, 기존에 이제 균형이 무너져 있던 미국 외교 정책을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바마 행정부 때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트럼프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 막 이런데 저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부터 챙기자. 그리고 그러면서 인태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포위할 것이냐, 봉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들이 2010년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2010년대에 이미 모습을 드러냈던 세계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2020년대에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자이텐벤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대 전환이라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왔던 탈냉전 또는 미국 주도의 어떤 자유세계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시대 전환의 가장 큰 뭐 징후랄까요? 어떤 증세라는 것이 바로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에 억지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개별 강대국들이 자신의 어떤 그 세력권을 형성해가는, 그래서 이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이텐벤더, 시대 전환이라는 뜻으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2020년대에 나타난 상황이라는 건 지정학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변화들이 심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강대국 간의 전쟁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90년대 초반에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20세기 전반부나 19세기 그런 형태의 전쟁들이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은 그런 강대국들이 더 이상 19세기처럼 재래식 군사력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실제로 핵이 사용되는, 특히 최근에는 전술핵 무기라고 하는 조금은 작은 규모의 전술핵 무기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게 재래식 전쟁이 순식간에 핵 전쟁으로 확전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시대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시대 전환기에 과연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탈냉전 30년이란 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 패권의 시대였는데, 그 미국이 또 혼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또 중요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을 일종의 화두로 삼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금 이번 11월에 있는 2024년 미국 대선까지는 3번의 대선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의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간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화두로 미국이 일종의 내부에 뭐 약간 과장을 하자면 내전에 들어가 있다. 내부에 커다란 이 전선이 처지고 그것을 둘러싸고 미국이 내부적으로 큰 갈등에, 국내 정치적인 큰 갈등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요. 그거는 그런 어떤 미국이 처해 있는 국내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가장 잘 요약했던 것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양반이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연설 2가지를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America is an idea, 미국은 하나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연설인데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부통령 끝나고 나서 이 트럼프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대선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왜 대선에 나가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인데 내가 이 노구를 이끌고 왜 대선에 출마하는지를 설명했던 연설입니다. 이 앞에 America is an idea라는 연설이. 여기서 하는 말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3년, 4년을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핵심적인 성격, 그리고 미국이 가져왔던 핵심 가치 그 자체가 바뀌는 그런 그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미국의 기존의 성격, 미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뭐가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냐, 핵심이라는 거냐라고 했던 걸 조금 설명했던 게 2020년 11월에 이 미국이란 나라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라는 연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했던 첫 연설인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영혼을 둘러싼 전투란 건 뭐냐면 우리의 더 나은 천사와 악한 본능 두 가지의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바이든이 뭔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 사실은 링컨의 연설, 게티스버그 연설, 그다음에 2차 취임사 연설에서 인용해 온 겁니다. 여기서 좀 감이 오시죠.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마치 남북 전쟁기와 같은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그리고 남북 전쟁기와 같은 그 갈등이 벌어지게 된 계기에는 저기 이제 세뮤얼 헌팅턴이 썼던 책의 제목처럼 Who are we?를 둘러싼 미국인이란 누구인가,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금 미국의 2010년대부터의 중심적인 그 화두 논쟁이라고 이제 바이든이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게 이 표인데요. 2010년대에 와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가 아니다. 굉장히 다른 면모를 가진 두 개의 미국이 존재를 하고 그 두 개의 미국은 각자 전혀 다른 형태의 신조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주로 왼편에 있던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주류적인 형태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스스로 대변하려고 하는 미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주로 동서부 해안지대의 대도시 지역,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리버럴 엘리트들, 기득권층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선언서나 미국의 연방헌법에 나와 있는 뭐 자유, 평등, 그다음에 뭐 행복의 추구, 개인주의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리버럴한 형태의 모습의 미국인데 2010년대에 와서 우리가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부터 깨닫게 됐죠. 그게 미국의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잠복되어 있던 저류, 언더커런트가 있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참 알기 어려웠던 게 우리가 당장 미국에 여행을 가도 다 동서부 해안지대 대도시를 가잖아요. 뭐 워싱턴 DC, 뉴욕, 아니면 서부로 가면 샌프란, LA 뭐 이런 데를 가는데 이 남부 내륙 지역을 놓고 이제 미국에서 쓰는 일종의 멸칭인데 플라이오버 스테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를 타고 지나만 가는 주들이라는 얘기예요. 동부 해안의 대도시, 서부 해안의 대도시만 왔다 갔다 하지 심지어 미국인들도 그 중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일리노이 이런 주라든지 뭐 네브라스카 이런 데는 가면은 차 타고 4시간을 달려도 옥수수밥, 감자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근데 그런 남부나 내륙 지역에 사는 하층 노동 계급들이 갖고 있던 다른 생각, 미국에 대한 다른 어떤 정체성들이 존재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 근본주의나 또는 네이티비즘, 토착주의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라는 표현을 바이든이 했었는데 왼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 대변하려는 리버럴이라는 사람들은 역시 미국이란 자유주의의 나라다. 또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인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오른편의 이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역시 와스프,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나라다. 역시 미국인이라고 하면 피부는 하얘야 되고 미국인이라고 하면 일요일 날 교회는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이제 배척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 충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 10년 동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그 데피니션, 정의라는 것은 결국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주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세계의 모범으로서 계속해서 개입해야 한다, 관여해야 된다, 전 세계의 미국적인 모델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미국은 그냥 백인 기독교인의 나라다.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방향성이 설립된다면 흔히 얘기하는 고립주의, 지금 트럼프가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아니면 약간 불량스러운 깡패 국가 같은 모습. 야, 아메리카 퍼스트야, 다 내놔. 그냥 숙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비로운 패권국의 모습을 포기하는 방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가 그 두 방향 중에 어느 방향성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의 외교 정책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세 차례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주된 갈등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하나의 그 전간기, 앞서 설명드렸던 이 1920, 30년대의 역사적인 비유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찰스 킨들버그라는 국제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왜 대공황이 일어나고 결국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이 일어났느냐.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 사람의 주장은 영국은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고, 미국은 능력은 있었지만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알쏭달쏭한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상황, 이 1920, 30년대의 혼란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패권국이 등장해서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그걸 하고 싶었어요. 역시 내가 팍스 브리테니카로서 세계 질서를 안정시켜야지. 근데 1930년대에 오면 이미 그럴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런 능력은 존재했지만 이미 강대국으로서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잘 살 거야, 고립주의를 할 거야 라는 의지 부족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전간기의 혼란이 지속되었다는 게 킨들버거의 중심적인 주장인데, 지금 우리가 2020년대에 와서 겪는 상황이 또다시 그런 킨들버거식의 문제, 킨들버거가 제기했던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건 미국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물론 미국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미국의 의지가 하강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이 표를 다시 돌아가면 왼쪽 편의 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에서 왼쪽 편이 아니라 오른쪽 편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이 객관적으로 힘이 떨어지기 전에, 물질적인 국력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후퇴해버리는, 뭐 다 귀찮아, 우리 그런 거 안 해, 세계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버리는 그런 식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2020년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 중장기적인 어떤 그 예측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 현상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공화당이 계속 백인 민족주의 정당화되는, 트럼프화되는 상황. 그래서 그게 계속 진행돼서 공화당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면 트럼프가 이번에 뭐 선거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젠 끝이겠죠. 그렇죠? 트럼프는 정치인으로서 끝이겠지만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이런 식의 어떤 고립주의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근데 이게 이 스펙트럼의 왼쪽에서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 젊은 청년 세대의 부상인데요. 이게 이번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게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 상황에서 이게 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번에 그 전쟁 이 수행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70년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든다라는 거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 오케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프론트 라인에 있는 전선에 있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미국의 그냥 당연한 의무이다. 또는 뭐 소명이다. 이게 아무런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받아들여지던 전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낸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 밀레니얼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20대, 30대 초중반까지.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만약에 이런 밀레니얼들이 지금 민주당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이런 그 새로운 세대가 주류가 될 테니까요. 만약처럼 밀레니얼들이 주류화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일정 부분 기존의 어떤 그 개입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모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국 외교와는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미국의 혼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했을 때 갖게 되는 하나의 뭐랄까 불안함은 미국이란 나라의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30년 가까운 시기 동안 그냥 우리는 미국이란 패권국이 존재하고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세계 질서 또는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된다. 특히 뭐 한국은 거기서 가장 득을 본 국가 중에 하나일 텐데 탈냉전 기간 동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따라가도 되나? 미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들이 지금 세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불안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도표에도 나오지만 이 빅 라이라고 하죠. 여전히 2020년도 대선은 사기였다라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선거는 사기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국가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2020년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운영했음에도 또 지지를 받는 상황. 그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리더로서 미국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 매력, 뭐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바이든 시기를 지나면서 더 확인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가졌던 일종의 뭐 바람이랄까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 좀 이상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이 왔으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 활동하지 않을까.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바이든의 선거 구호처럼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저기 이제 바이드노믹스의 4년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좀 세련되긴 한데 여전히 아메리카 퍼스트구나 라는 일종의 교훈을 얻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 IRA나 칩스 액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을 텐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은 계속 특히 이 민주당의 미국이라는 것은 예전의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런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자유 개입주의, 자유 국제주의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레토릭으로는 실제로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먼저 미국을 챙겨야 되고 미국 중산층, 노동층, 노동계급을 위한 보호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그 중상주의적인 이런 경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도와 능력 사이의 갭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방향인데 힘이 안 따라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 탈냉전 30년에 대한 과거와 현재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파트는 잠깐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일단 갑자기 야말한 말이 떠올려요. 가장 큰 키워드는 탈자유세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온 세계 질서가 뭔가 깨져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의 세계 질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또 제시를 해봤는데요. 앞에 fuzzy bifurcation, 불명확한 분기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한 2020년대, 30년대까지의 미래에 나타나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질서 세계, 멀티 오더 월드라는 건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 2040년, 50년까지 갔을 때 세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예측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불명확한 분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냐 그 경향성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가 두 개로 이루어진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fuzzy bifurcation. 그러니까 세계가 분기 두 개로 쪼개지고는 있는데 그 쪼개지는 양상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좀 불명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기가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관찰했던 부분이죠. 전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지고 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개의 구심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 주도로 서구를 결집하자,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진영을 결집하자라고 하는 힘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와서 작동을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이런 미국의 프로젝트에 반하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구심력이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2020년대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결집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바이든 독트린이 그걸 이제 주도하는 거죠. 우리는 바이든이 늘상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진영, 권위주의의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고 앞으로의 10년, 이 결정적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냐 아니면 권위주의냐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어떤 화두가 결판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이 줄곧 해왔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했던 작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나토 동맹과 인태 지역의 이제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포위해 나가는 그런 글로벌한 동맹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한편으로 이제 미국이 해왔습니다. 그것의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밀착 또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단적으로 특히 이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경제적인 또는 뭐 군사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굉장한 어떤 그 두 국가 사이의 관계 공고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그 분기와 달리 세계가 그럼 진짜로 두 개로 쪼개지고 있느냐? 그것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처음에 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래 규탄해야지 나쁜 일이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 규탄 대열에 섰지만 그럼 실제로 러시아를 때리는 작업,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국의 아주 가까운 동맹국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글쎄 하면서 손 놓고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거는 지역의 강대국들,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것처럼 개별 지역의 강대국들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겠어. 쉽게 얘기하면 좀 두고 보면 안 될까? 그냥 우린 펜스 바깥에 앉아 있을래. 이걸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해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건 원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으로 줄을 설지 중국에 줄을 설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도 좀 투자해놓고 여기도 좀 투자해놓고 이런 식의 양상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대세다. 그러니까 쪼개지는 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힘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히 군행전, 미소 간의 냉전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세계화가 이미 한번 진전됐던 세계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처럼
안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가깝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훨씬 중요한, 그리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뿐이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낼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해칭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는 반공,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뭐 남미의 독재자가 됐건 아니면 뭐 동아시아 같으면 뭐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됐건 아프리카의 어떤 독재자가 됐건 다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린 다 반공한다.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 바이든이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엽시다. 그래서 권위주의에 대항하자 이러면 당장 미국 동맹국들 중에도 예를 들면 사우디,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뭐 좀 이상한데 나 민주주의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념적으로도 반공과는 달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집력을 마련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명확성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 지금 시대에 더 큰 대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일본과 한국의 선택이 조금 이례적인 상황, 어느 한편을 전략적인 명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약간 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례적인 차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완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이지 실제로 이렇게 2050년에 세계가 될 거다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히 이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향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앞서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보편의 문명 표준으로 수렴되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방임 어떤 자본주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장돼서 표현하면 파산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의 어떤 세계가 하나로 동질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실패해 버렸는데, 그것이 실패한 이후의 세계는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과거의 1990년대에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했던 그런 식의 어떤 문명 간의 충돌, 문명권 간의 병존, 공존, 또 그 공존이라는 건 물론 평화롭진 않죠. 비평화적인 공존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문명 국가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인데 과거의 이 문명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제국이었던 나라들이 다시금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문명 제국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근대화, 기존의 자유화를 하나의 트라우마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서구의 어떤 팽창, 자유주의의 확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깨져나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역사적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전통에 기초한 문명국가, 또는 이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지역에서의 제국,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이 문명국가들이 지금 추구하는 미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힘을 키워서 미국에 대항하자, 우리의 국익을 더 챙기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좀 딥하다고 할까요? 좀 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동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 가장 적나라하게 봤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그래서 저도 뭐 러시아 전공은 아니라서 이 푸틴이 하는 말을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본 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서 처음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푸틴이 하는 연설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자기가 하는 전쟁이 그냥 어떤 영토 분쟁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푸틴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천년의 전쟁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뭐 키예프 공국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러시아 세계의 원류는 어디서 시작했는가? 러시아 문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기존의 영광 또는 제국의 전통 이런 것들 부활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외교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고, 우리 가까운 곳에는 시진핑의 중국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화 또는 뭐 천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그 와중에서 이제 뭐 대만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중국 러시아식의 프로젝트들, 탈자유세계 질서 프로젝트들이 성공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빅 if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가정인데, 그게 성공한다고 하면 이런 헌팅턴이 얘기했던 어떤 문명권으로 다시 세계가 마치 전근대 시대처럼 세계가 다시 여러 개의 문명 세력권들로 쪼개져 나가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제국들이 위치하고 그 제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위계적인 질서, 마치 동아시아 지역으로 치면 이제 조공 질서 같은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경쟁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생각했던 서구의 어떤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역으로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글로벌한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식의 세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소설로 써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그게 꼭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나 그런 어떤 힘, 사상적인 힘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뭐 지금 이 모디의 인도 아니면 그 에르도안의 튀르키예 뭐 이런 곳들이 그런 형태의 문명 국가 프로젝트를 갖고는 있는데 그걸 실제로 실현하는 힘이 뒷받침될 거냐. 지금 뭐 중국도 사실 피크 차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내부적인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게 이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영 선생님 원래 1시간 20분 주셨는데 10분 남았는데 그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바깥의 얘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세계 질서가 어떤 궤적을 그려왔고 그 궤적이 계속되었을 때 미래 세계 질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1, 2, 3파트에서 드렸는데요. 4, 5파트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대한민국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가 어떤 의미냐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래 세계 질서의 변환이 우리에게 갖고 온 뭐 함이랄까, 어떤 의미라는 거는 잠깐 인터넷에 짤을 하나 주워왔는데요.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이게 여기서는 약간 대학생들하고 얘기가 좀 더 편한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HBO 미국 방송사에서 만든 왕자의 게임 오브 스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원래는 소설에 기초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커다란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뭐냐면 원래는 어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긴 여름이었습니다. 거기는 약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랑은 좀 다른 상상의 공간인데 긴 여름이 존재를 했어요. 롱 썸머가.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살기 좋고 온화로운 자비로운 자연 환경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후반부의 팀은 뭐냐면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그래서 긴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굉장히 엄혹한 자연 환경, 긴 겨울이 오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룬 게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주제인데, 비유컨대 거기서 하나의 메타포를 가져온다면 지금의 국제 질서의 역사, 최근에 겪어온 한 3, 40년의 국제 질서의 역사의 흐름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살아왔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팍스 아메리카나 또는 뭐 단극 체제라는 것은 하나의 긴 여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논쟁의 요소들이 많이 존재를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패권 시대에 가장 크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뭐 민주화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이 만들어 오는 질서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긴 여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winter is coming. 그런 미국 주도의 질서가 깨져 나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국제 질서의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에 주워온 짤은 그 윈터를 이제 몰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푸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온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 국제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겨울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역시 미중 경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탈냉전기 지난 30년간 한국 외교의 기본 전제 가정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는 미국이 이제 영어식 표현은 dominant presence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현존으로서 미국이 존재한다. 라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오케이, 이 지역에서 미국은 패권국이고 그 미국이 이 지역의 지역 질서, 뭐 리저널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역의 질서를 구축해 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활동하면서 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안보 질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런 미국 패권 질서 안에서 이 수출입을 하면서 무역 국가로서 먹고 사는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시대 전환 이후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제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과연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현존으로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보와 경제 질서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경쟁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문제, 한반도의 국제정치적인 또는 외교 안보적인 문제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갖게 된 이제 골칫거리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그림을 제가 이건 이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한 가지 녹화되고 있으니까 또 무섭네. 모든 카피라이트는 무시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수업 용도로만. 여기서 나온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지금 어떤 틀 속에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이 그림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질서 속에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 문제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나서 그 제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존재. 그게 주한미군의 의미였죠. 그리고 쭉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태 시대에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는 작전 구상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패스웨이즈 같은 작전의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정확히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남중국해, 대만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라는 건 쉽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뭐 괌이 됐든 아니면 특히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어떻게 빠르게 이동시킬 것이냐. 그 대만에서의 유사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가 지금 미국 인태사령부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할 때나 이럴 때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더 이상 뭐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상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그래서 대만에서 상황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가 되어 있느냐? 한국은 뭐라고 하냐? 얼마 도와준다고 하냐? 라는 게 지금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왔던 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 맵 하나로도 지도 하나로도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탈단극 시대, 탈냉전 이후의 시대 전환 이후의 상황에서 가장 큰 숙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그 시대 전환 과정, 특히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이 강화될 때, 심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소위 얘기하는 이 단층선이나 파쇄지대의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버트 케이플란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요. 파쇄지대라는 건 셔터존이라는 거는 지질학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 그래서 그 지층이 뭐 솟아올라서 화산이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파쇄지대가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이 심화될 때 그런 파쇄지대에서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마치 1차 대전처럼 독일과 러시아가 직접 전쟁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발칸반도에서 먼저 사건이 팡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파쇄지대, 단층선, 세력권과 세력권이 맞부딪히는 그런 세력권 지대에서 먼저 플래시 포인트, 이 열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파쇄지대, 플래시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터진 데가 있죠. 우크라이나. 이건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세력권이 맞부딪히는 지역에서 일종의 대리전이 터져 나간 거죠. 근데 그 다음 지금 캔디데이트 후보가 보통 지금 대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하는 걸 보고 그럼 푸틴이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를 복원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화, 어떤 중국의 통일을 어떤 우리의 중화 문명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대만 수복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시진핑이 갖고 있는 지금 커다란 어젠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터져 나가게 되면 결국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이제 하나의 고리, 연결고리로서 이제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만하고 한반도가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1950년도에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50년도에 사실은 마오는 자신의 정예 병력을 동남부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었어요. 49년, 50년도에. 그러니까 대만만 남았기 때문에 이 국공 내전의 막바지 상황에서 이제 그냥 넘어가자. 완전히 통일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6.25가 터지면서 이 병력을 고스란히 만주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고리가 대만과 한반도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와 대만의 연결고리는 더욱더 강해져 있습니다. 제도적인 사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중국과 이 조선, 북한 사이에 조중동맹이 체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 체결되어 있고, 그래서 대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사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양한 형태의 연루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상황이 터졌을 때 시진핑은 김정은한테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또 김정은은 거기서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뭐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든지 서포트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중국이 또 어떤 리액션을 보일 것인지,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냥 대만에서의 일이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2020년대에 와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랑은 전혀 다른 그런 고민거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역시 윈터가 왔을 때, 새로운 겨울이 왔을 때 북한 문제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북한 문제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세계 질서가 존재해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세계 질서가 탈냉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 전제인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뭐 깡패 국가가 또는 악의 축이 그런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게 뭐 구체적으로는 NPT를 위반해서 핵 확산을 하고 있다든지 핵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유세계 질서의 어떤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을 어기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적인 국가로서 북한이 존재를 했고, 국제사회, 물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바로 그런 문제국가, 악의 축 또는 깡패 국가를 처벌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의 뭐 제재라든지, 아니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추구했던 정권 교체 같은 형태로 그 처벌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30년 동안 북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유세계 질서가 있고, 그 세계 질서의 규범을 어기는 나쁜 나라 북한이 있고,
그 북한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처벌할 거냐, 어떻게 처벌해서 말을 듣게 얘를 혼낼 거냐, 훈육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틀이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30년의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패했다라는 건 어떤 규범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누구 책임이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어요. 북한이라는 정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난 30년의 북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전환 또는 패권 이행기에 북한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북한이 처음 핵 실험을 한 2017년까지는 북한이 무언가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그게 핵 실험을 하든 아니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 유엔 안보리에서는 늘 만장일치로 제재를 해왔습니다. 규탄 결의안을 내고 제재를 했습니다. 니네가 국제법을 어겼으니, 국제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했으니 그에 대해 처벌을 한다. 계속 그 강도를 높여서 제재를 해왔죠.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간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왜냐?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하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거 한미동맹, 한미 군사훈련이 너무 압박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더 잘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그 국제사회 또는 자유국제질서의 어떤 레짐,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겼을 때 이러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그 레짐이 이제 완전 기능 부전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면서 지금은 뭐 러시아 아무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북한의 그 핵 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패널도 러시아가 이번에 비토를 놓음으로써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30년간 짜여왔던 북한 문제를 다루던 제도적인 틀, 법적 틀이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겨울이 온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어떤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어떤 두 가지의 대조되는 포지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일종의 토론을 Q&A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윤석열 행정부의 어떤 대응에서 이야기를 이제 화두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 외교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시대 전환, 그러니까 국제 정책, 국제 질서 전반의 어떤 전환 플러스 그것이 가져오고 있는 한반도 안보의 변화라는 그 과정들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세상이 변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으로서 그걸 요약을 합니다. 신냉전이 왔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외교 안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탈냉전기의 외교 안보 전략을. 그래서 대대적인 그 외교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약간 추상적인 세계관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이 독트린, 특히 그 독트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일종의 신냉전 자유주의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바이든 독트린을 얘기하면서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시대가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인류가 민주주의의 길로 갈지 아니면 비자유주의적인 전체주의의 길로 갈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가의 국가안보 전략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가안보 전략서의 첫 문장, 서문의 첫 문장이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독트린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 시대 인식을.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고 신냉전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그 시대 인식을 공유하는 거죠. 바이든 독트린과 함께. 그래서 이 바이든 독트린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마치 신냉전 초기의 트루먼 독트린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트루먼 독트린이 소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지금 냉전이라는 것은 자유사회 대 노예제 사회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제 바이든 독트린은 신냉전 시대에 그런 트루먼 독트린을 리바이벌한 거죠. 지금은 그냥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강대국 간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인류가 어떤 형태의 정치 체제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 국가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론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그 신냉전 자유주의의 독트린을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유주의 대 공산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치 외교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게 좀 추상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구체화시킨 전략 차원에서의 일들도 특히 작년 2023년도에 많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전략서가 아까 바이든 독트린의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그 이후에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이제 외교부에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이 권위주의 국가들을 어떻게 봉쇄할 거냐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한 수용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저런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출간하면서 나타냈는데, 그런 인태 전략이 실행화된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저 맨 아래에 사진으로 가져온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고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 진영이 단합해야 된다. 근데 그 단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한미일의 이제 이 삼각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형태로 나온 거죠. 근데 그러려니까 먼저 로직의 첫 단계는 기존의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 한일 관계를 먼저 정리하자. 그래서 이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일 관계 소위 얘기하는 정상화를 했었고, 그 한일 관계 정상화를 디딤돌 삼아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로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한 게 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었고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태 지역 전체의 어떤 동맹 강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23년에 걸쳐서 나토 정상회담에도 참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태 지역을 넘어서서 나토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구상하는 전 지구적인 어떤 봉쇄망,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런 봉쇄망에 우리가 참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기존의 이제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미중 관계에 있어서 탈단극 시대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의 변화는 북한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도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고 북한 문제의 성격도 더 이상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그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이 테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비핵화 패러다임의 종식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이제 정부의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가 와서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핵화의 의제는 점점 더 부차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비핵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점점 더 문제의식에 무게가 가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기존의 비핵화를 위한, 그래서 너희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담대한 구상은 일종의 이렇게 깃발, 슬로건 차원에 머무르는 것 같고, 실제 이번 정부에 와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핵 억지죠.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선언이 그것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구사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 정책의 방점이 가 있고 비핵화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해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최종적으로는 신뢰의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해도 사실은 이 문제는 군행전 시절에 프랑스가 먼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핵을 쏘면 파리를 구하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거냐? 그걸 질문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골이 결국 단행했던 거는 핵무장이었죠. 나토 탈퇴와 핵무장으로 갔던 건데,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나토에 복귀하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단독 독자 핵무장의 길을 갔던 거죠. 근데 지금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 억제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 소위 얘기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 평양, 이 서울을 위해 뭐 예를 들면 LA를 포기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시민 사회의 여론에서 점점 이제 뭐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독자 핵무장, 마치 박정희 시대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 이 대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은 일종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슬로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5 연설에서도, 대통령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의 정보 유입을 가속화해서 북한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꾀하는, 물론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그렇게 해야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어프로치를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신냉전 시대 또는 겨울이 왔을 때의 한국 대외 정책의 하나의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라면, 다음번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반론, 대안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이 갖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 앞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일종의 신냉전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이 대안적인 어프로치의 세계관은 현실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냉전 1950, 6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학자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세계관이고 우울한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앞서 EH카, 20년의 위기를 썼던 EH카도 이런 현실주의자의 한 부류인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인간은 늘 불완전하고 인간이 만든 세계는 결국 또 다른 비극, 전쟁으로 계속 회귀하는 세계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완벽한 해법, 어떤 최종적인 해결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스 비벤디, 잠정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모순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결국 타협, lesser evil, 덜 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조금이라도 그래도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덜한, 여전히 불만족스럽지만 그런 해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제 현실주의자들의 세계관인데요. 이게 그러면 외교 정책으로 오면 무슨 솔루션으로 나오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미중 경쟁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이념적인 접근, 아까 냉전 자유주의에 기반한 이념적인 접근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특히 중견국 또는 중간국의 입장에서 이념적인 선명성, 전략적인 명확성을 추구했을 때 이거는 너무 리스키하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강대국의 경쟁에 끼어서 새우등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타협적인, 이게 이념적인 선악구도가 돼버리면 타협이 불가능하잖아요. 쟤네들은 전체주의 국가, 쟤네들은 권위주의 국가,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 이렇게 딱 일종의 선악구도가 형성되어 버리면
어떤 외교적인 타협이나 협상의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의 어떤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현실주의자들도 한미일 협력의 강화에는 찬성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세력 균형의 유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목표입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질서의 수혜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다른 그 기성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서 밸런싱, 세력 균형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한미일이 협력하는 이유가 자유라는 가치 때문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한미일 협력을 하는 건 맞는데 그 한미일 협력을 하는 이유가 자유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치로서 이 협력을 정의 내려 버리면 어떠한 이 타협이나 외교적 공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과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군행전 시절의 예를 들자면 소련이 부상하는 것에 맞서서 서유럽의 국가들, 특히 서독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나토에 가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세력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소련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서독과 프랑스는 모두 냉전 시절에 일정한 자율의 공간을 계속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제가 드골 얘기도 했지만 야 이건 뭐 미국 따라가 봐야 결국에는 핵 우산 안 씌워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나토에서 그냥 탈퇴해버리고 핵무장 한 다음에 야 우리 핵무장 했으니까 다시 들어갈게 뭐 이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얄밉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놈들이 있나 싶은데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지 서독은 이제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정책이라고 해서 물론 냉전을 계속 치르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이라든지 소련과의 독자적인 어떤 외교의 틀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유연성, 이게 그냥 우리가 자유의 연합, 뭐 민주주의의 동맹이라고 이 상황을 규정해 버리면 이런 식의 어떤 독자적인 행동은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그런 식의 어떤 불가능의 지대를 만들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조금 앞서 윤석열 정부와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도 결국 모두스 비벤디 잠정적인 타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난 30년간 우리가 추구했던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다른 대안 플랜 B를 플랜 B를 구상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참 얘기가 어려워졌어요. 최근에 그 임모모 그분이 두 개의 한국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그 정치적인 그 논쟁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그것의 밑바탕에는 이런 어떤 잠정적 타협이라는 대안을 김정은이 계속 지금 선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가자, 두 개의 코리아로 가자라는 얘기도 김정은이 먼저 꺼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나온 그 스피치를 보면 위기 관리, 상황 관리를 하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김정은이.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스피치로 남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군비 통제 협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비핵화는 안 할 건데 니들이 하도 불안하다고 하니까 뭐 그럼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를 앞으로 돌려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 비핵화도 안 되고 남북 통일도 안 되니 장기 최종적인 목표와 단기 잠정적인 목표를 분리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3조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저건 그냥 놔두지만 당분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편에 있고 대한민국이 한편에 있는 그 공존 상황을 당분간 몇십 년은 이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불만족스럽고 불편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모두스 비벤디일 거고 북핵 문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하자라고 선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최종적인 목표로 남겨두지만 일단은 그래도 위기 안정성을 높여야 되지 않냐. 이게 여차해서 잘못 오인에 의한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는 상황 뭐 이런 건 막아야 되니까 그럼 일단 틀어막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구산이라든지 자체적인 뭐 삼축 체계 이런 자체적인 무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도 높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냉전형 봉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뭔가 남북 간에 일단 대화는 좀 해야겠다. 비핵화 협상은 못하더라도 양쪽에 어떤 캡을 씌운다든지 핵 개발에 있어서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식의 협상을 해나가자는 얘기를 그 현실주의자들이 하는데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는 결국 북한이 먼저 그 얘기를 지금 꺼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 잠정적인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너 종북이구나 딱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 앞으로 이 한국의 외교 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체제나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 협상이나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 다가온 현실입니다. 신냉전 시기에 winter is coming, 그러니까 겨울이 온 상황에서. 근데 그 의제를 지금 북한이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북한 버전의 두 국가나 북한 버전의 군비 통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버전의 그러면 다른 일종의 카운터 프로포절이 뭐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지금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정치의 영역이라서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국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예, 일단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